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BC 이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호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지선 앵커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자, 애청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지성 기자가 조만간 저희 시선 집중 배신을 때린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언중육으로 너무 애정이 많은데. 그러면 안 가도 돼요. 마음은 항상 이 자리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동진 PD가 문제입니다. 왜? 안동진 PD가 무슨 프로그램을 맡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패널이 너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떠나버려요. 야, 이렇게 또 아부성 발언하고 그러냐? 주특기예요, 하여튼. 네. 그래요? 그럼 나도 조만간 어디 가나? 아니, 어디 가십니까? 뭐야? 제가 가야죠, 제가. 그래? 어디 가려고? 아니, 모르겠어요. 집에 가는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지성 기자가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하시죠. 네. 촌철님들 우리 언중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3월 5일자로 주말 뉴스데스크 단독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것도 그래서, 단독. 이야. 네. 언중육을 3월부터는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요, 빨리 지금. 지금요? 하나만 고르라니까. 저는 이 회사에 소속된 월급 받는 직원이어서요. 이야, 저런 식으로 비껴가네. 하여간 정말 축하드려요.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시청률 몇 프로? 네. 공약. 바로 이 순간의 네. 스트레스죠. 시청률 신경 쓰지 않고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될까? 어려울 텐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축하 댓글을 뭐 지금 계속 달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화평 에이르길 와 축하요 했고 GIJ님 이지선 앵커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 엠네지아님 맞아 앵커 언중육골 둘 다 하세요. 정말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둘 다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하지 말래? 네.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주말 앵커. 헬마우스 어떡하나? 네, 저요? 짝을 잃어버리게 돼서. 어떻게든 또 이제 뭐 찾아봐야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축하드려가지고 저는 진짜 그럼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지선 기자님이 꾸려가실 이제 주말 뉴스데스크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선 기자 이제 그 평가 댓글을 보면 항상 나오는 공통된 이제 그 평가가 똑 부러진다 이거 있잖아요. 진짜 똑 부러지는 뉴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활약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언중육을 2번 더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자, 한번 시작을 하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어느 업계에서나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동업자 의식은 어디까지 허용될까로 잡아봤는데 어제하고 오늘 JB타임즈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슈가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의 뒷 배경들 그리고 이제 사건 기록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맥락들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보도가 이뤄지기도 전에 기사 내용이 이제 다른 매체로 유출이 됐다는 얘기. 잠깐만 진짜. 네. MBC 기자로서 이거 뉴스 보셨죠? 봤죠. 어제 나온 기사잖아요. 봤는데 일단 여기 나온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유출 사건이 사실은 저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 채널A에서 경력 기자로 저희 회사 입사했던 친구가 이런 기사는 아니고요. 다른 영상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뉴스데스크 보도가 되기 몇 시간 전에 3-4시간 전에 기자가 쓴 초고와 데스킹 버전 모든 게 다 유출이 됐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 정말 몰랐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건 구멍이 뚫려도 엄청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크게 뚫린 거죠. 야, MBC 안에서 사실- 분위기 어때? 이 뉴스 나온다면 MBC 안에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사실 지금 뭐 요 내부 전산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접속자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모든 기자가 접속을 합니다. 게다가 뉴스 시간을 앞두고 3-4시간 전부터는
그날 계속 왔다 아이템을 갔다 하죠. 하는 그쵸 기자들뿐만 아니라 아이템 리포트를 하지 않는 기자들도 계속 그 현장 취재를 하면서 단신을 쓰기 때문에 모두가 접속을 하는 시간대라서 이건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딱 접속을 해서 그 기사를 프린트를 했다면 프린트아웃 시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했다면 프린트아웃 시점이 나오지만 근데 이건 단순히 그것도 아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전달을 했다면 네, 그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게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누군지?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지선 기자가 얘기했던 그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이거와 이거는 지금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연결을 지으면 안 의심이 돼.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건 좀 무리해서 근거를 지울 부분은 아닌 것 그럼요. 같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자체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저도 야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널 A에서 왔었던 경력지 기자가 뭐 사실 그 친구는 그 네. 사건 이후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뒀죠. 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일종의 그 기존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친소 관계에서 뭐 이걸 빼주고 이런 사이라고 이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라서 이제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애초에 왜 이걸 빼서 채널 A 쪽에 전달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저희도 이제 뭐 뉴스 프로그램을 오래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걸 미리 유출을 해가지고 다른 방송사에 보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내부 전산망을 보도국만 쓰는 내부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MBC 구성원들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국만 보도국 기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큐시트는 또 모두에게 온전히 공개하지 않고 뉴스 시간 직전 얼마 전부터만 네, 공개를 네. 합니다.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네. 왜냐하면 큐시트가 미리 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거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워낙 기업들 아니면 정치권에서 큐시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누가 이걸 유출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큐시트는 못 보게 막아놨던 거예요. 어느 시간부터만 볼 수 있게. 그 뭐 어떤 근데 원리인지 기사는 사실 기사는 누구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초고를 올리면.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독 기사다. 그러면은 사실 부서 안에서도 쉬쉬하고 뭐 어떤 아이템이 진행되는지는 타 부서에서 몰라요. 네 모르죠. 내 동료 기자가 어떤 단독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보안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초고가 올라오는 순간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은 찾아보겠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보지도 않죠. 무슨 분명히 기자인지도 어느 모르고. 쪽에 채널 A 쪽이든지 아니면 채널 A를 대리하는 변호인 쪽이라든지 어느 쪽에서든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출이 된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게 예.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에 이 채널 A의 배모 법조팀장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이제 강모 채널 A 기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 채널 A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이기도 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사를 주고받은 걸로 나오는데 오후 4시 30분경이면 이제 뉴스데스크 시작하기 이제 3시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기사를 주고받을 정도였으면 이 전에 이미 기사가 나갈 거라는 정보도 공유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제 취재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빼내달라고 미리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이야기가 오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앞선 정황들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MBC 내부에서 이게 유출된 것 자체는 MBC 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다른 방송사에서 이 기사가 나갈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빼낼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더 평하고 말 게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계속 한동훈 검사장한테 반론 요청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네. 여러 루트를 통해 꾸준히 했었지만 답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기사를 미리 받아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더 포인트는 바로 그 장윤수 기자가 네.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문자로 보내서 취재 요청을 하는 문자 메시지가 네. 채널 A의 배모 팀장한테 가 있고 네. 그게 다시 또 본부장인가 부본부장한테 포워딩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채널 A가 입수한 그 검언유착 의혹 관련 MBC 리포트 기사 내용이
지금 정황으로 놓고 보면 강모 기자와 배모 팀장이 나눴다라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이런 정황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송사에 빠져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취재 대상이었던 검사 본인한테까지 이미 사전에 미리 다 유출이 돼가지고 나갔었다는 거를 보면 그야말로 이제 취재 과정과 기사 작성 과정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셈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MBC가 제기했던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은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시민 당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을 해서 이제 이철 밸류인베스트 대표 압박 취재, 강요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여기서 그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뭔가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떼내 뒀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유착 아니냐는. 그럼요. 이것도 검은 유착 아닌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듣고 보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검언 유착이라는 게 검찰과 언론이 어느 정도로 취재원 관계를 떠나서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다른 방송사의 기사를 빼돌려서 그거를 내용을 이제 완전히 공유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면 이게 과연 언론과 취재원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애초에 이 정도라면 이제 사실상 방송사 자체와 당시 검사장이 유착한 관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는가. 네. 그 기자 개인의 문제도 이미 아닌 상황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해서 검언 유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한 몸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범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긴밀하게 네. 내용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저는 하나 보고 싶었던 것이 이 채널A 기자들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와중에 다른 신문사의 이제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채널A 측에 대해서 보수 매체들이 일종의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이제 스스럼 없이 나누는 장면들이 네. 몇 군데 보이는데 배모 전 채널A 법조팀장이 이제 2020년 4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에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일면에 이 관련된 그 지모 씨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조선일보 B 기자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B 기자가 지모 씨에 대한 기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채널A의 배 팀장이 조선이 시작해 준다니 너무 감사해요. 눈물 표시. 이런 얘기를 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모 씨의 그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미친 X들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언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를 이렇게 격화시켜 달라는 내용을 직접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4월 3일 새벽에 주고받은 채널의 기자들끼리 이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배 팀장이 검언 유착의 이제 주요 피의자이기도 했던 백모 기자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조선일보의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보도가 될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 기자가 조선 내일 아침자 일면이래요라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굿굿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면서 백 기자가 이제 반격을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백 기자가 다른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조선중앙 등이 도와주고 있어요. 조선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취재를 하다가 정보 공유를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특정 매체를 이제 지원 사격을 한다는 인식을 갖고 보도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다른 기자들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거 이게 과연 이제 보도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해서 저격을 했던 조선일보 기사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제보자를 낙인을 찍음으로써
사건의 본말을 완전 전도시키는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런 전략을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보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제보자를 낙인 찍는 방식으로 그거를 조중동이 연합해서 했다는 거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거 왜 이렇게 목이 막히죠? 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지모 씨를 저격하는 낙인 찍는 기사를 쓰기 위한 취재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 채널A 배 팀장의 카톡 내용을 보면 지 씨의 개인 신상 정보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의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자들이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공무원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어딘가에서 공급받아서 그걸 토대로 지 씨를 저격한 취재를 했고 그런 기사를 썼다는 게 이건 취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법의 영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걸 네. 유출한 공무원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 거고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채널A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 간의 오간 이야기를 헬마우스가 전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더 악성이라고 봤던 게 중앙일보 기자가 네. 채널A에 연락을 해서 뭐 검찰이 뭐 해가지고 뭐 취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네. 그건 하청 취재거든요. 그렇죠. 네. 취재 사주죠.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아니 검찰이 데스크입니까? 그 말이 되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있을 수 있는 지모 일이 씨를 아니에요. 박살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 씨 좀 파보라고 취재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저널리즘 원칙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조중동했고 이른바 이제 언론사 간에도 공조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공조 차원에서 어떤 뭐 오갔던 어떤 대화라고 쳐요. 그리고 또 어떤 이거 보니까 그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뭐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네. 뭐 표현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뭐 자기들끼리 해서는 뭐 우리도 보통 이제 사석에서 뭐 X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하라니까 저기 그러니까 해보려고요. 이게 어떻게 기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이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취재원과의 관계는 무너진 지 한참 전이고 그냥 정말 이건 한 몸이다. 검찰의 대변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이제 수밖에 이 없는 대목이죠.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뭐랄까요? 어떤 취재 윤리나 어떤 이 기준선 같은 게 전반적으로 좀 무너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 소통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협박 취재 혹은 표적 취재를 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채널A가 사내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MBC에 이제 기사를 빼돌리고 그걸 다시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유하는 것 같은 정황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MBC 기사를 공격하기 위한 혹은 제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정보들을 거의 뭐 검찰로부터 이제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내용들을 받아내고 그걸 다시 다른 기자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자들이 일종의 또 저격 보도를 하고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는 이제 일종의 지원 사격으로 여기고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언론사의 기자들끼리 할 수 있는 행태인가? 그러니까 저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유착이라고 하는 게 세 측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거진 의혹만 놓고 보면 애당초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제 그 보도를 했던 그 이철 그러니까 전 대표 네. 그렇죠. 압박 취재를 어떤 매개로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게 있고 협박 취재.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채널A 어떤 그 기자들 복수죠. 기자들과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그 중앙일보 기자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건 또 하나의 유착의 어떤 그 의혹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검언 유착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언론이 채널A만도 아니고 특정 기자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구조화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주가 없는 방송사에 일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참 이게 운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때로는 굉장한 딜레마에 시달리겠구나. 위에서 어떤 권력과의 어떤 아니면 자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한 취재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걸 거부하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안을 보면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 그냥 취재 기자들, 출입 기자들에 내재되어 있는 유착인 거예요. 이미 자발적인 유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양상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이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사주가 있는 언론사 기자의 어떤 한계, 그거에 대한 공감, 이 차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그 빈따로 38님이 댓글에 이런 게 톱 뉴스인데 왜 타 방송은 보도를 안 합니까라고 지금 달아주셨는데요. 바로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전원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할 수 있다. 뭐 이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수사 기록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포렌식이나 이런 걸 거쳐서 확보된 어떤 객관적 자료라고 보는 게 지금 타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의 근거로서의 신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대충 끼워 맞추기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전원 가지고도 그렇게 과감하게 의혹을 지르는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이건 보도 안 합니까?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왔던 몇 가지 어떤 그 갈래지어져는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였던 다수 언론의 보도 행태와 지금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도 행태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취재 윤리 인식이 좀 마비된 상태로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눠본 기자들, 법조 기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만연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취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정보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져나와서 객관적 보도를 할 수 있다. 정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네. 근데 이 검언유착을 둘러싼 이 모든 의혹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꾸 그러다 보면 관계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뭐가 문제인지가 아예 이제 헷갈리게 되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라 이 사안을 좀 계기로 해서 뭐 좀 반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보도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동재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때 다수의 언론이 검언유착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판명 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도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를 상대로 했던 강요 미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었지. 네. 애당초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네. 근데 왜 확장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확대 해석을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끌어와가지고 검언유착 의혹은 거짓 신고로 판명 났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언유착의 의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새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네. 왜 근데 침묵으로 일관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기소됐던 혐의 자체가 강요미수였고 이동재 씨한테 강요미수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뿐인 거고 그리고 강요미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지만 판결문을 읽어본다면 무죄라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동재 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판사가 준엄하게 꾸짖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준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강요미수에 대한 부분인 거지 검언유착은 아예 혐의에도 없었고 고려 대상에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죄가 나왔더니 채널 A 기자협회가 채널 A 내의 기자협회에서 그 명의로 성명을 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보도를 했다는 식으로 기자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강요미수 무죄를 가지고 검언유착 없었다라는 거를 심지어 그냥 이동재 씨는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고 있고 채널A 기자회가 그걸로 성명을 내고 자기 명의로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안 쓰겠죠. 나와도 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언론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봤던 양상들이잖아요. 받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참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은 참 수도 없이 하는 아마 내로남불 네 글자 입력하면 아마 기사가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죠. 언론은 그럼 어떤 걸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라.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수사 자료잖아요.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수를 한 것이고 모든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근데 수사 기록을 내가 제공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단독을 한 기자한테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받지 않으면 사실 기자들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쓰고 싶지 기사를 온전히 100% 믿고 그냥 베껴쓰기를 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근데 제가 볼 때 그 단계를 네. 넘어선 게 지금 그 수사 기록이 특정 언론과 특정 기자에 의해서 독점되면서 단독으로 계속 나오는 거라면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네. 하겠다니까. 근데 지금 다수의 매체에 의해서 이미 네. 입수가 돼가지고 네. 다수의 매체에서 맞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장혜숙 기자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도 지금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러고 미디어스도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러고 그러고 뉴스버스 입수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구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한동훈 이 사건의 주인공인 한동훈 검사장을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중용을 할 것처럼 뉘앙스를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걸 눈치 보는 건 아니었으면 에이, 좋겠습니다. 설마요. 그렇게 아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네요. 그건 아닐 거라고. 도대체 그 유착의 끝이 어디인가가 정말 궁금하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 KBS가 김건희 씨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9일, 10일에 이어서 14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14일자 보도를 둘러싸고 KBS 이제 안팎에서 이제 오보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14일에 KBS에서 내놓은 그 새 그 보도의 제목이 공소장 변경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들끼리도 거래를 했었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9일, 10일에 걸친 KBS 보도의 내용 중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이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기존에 있었던 공소장의 내용을 일부 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 김 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던 내역이라는 문구를 김 씨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 거래 내역으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KBS가 보도했었던 검찰이 김 씨 거래를 통정 거래로 분류를 했었다. 이제 네. 주가 조작에 이제 그 합류한 정황이 있다라고 분류했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 게 아니고 H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사이에는 통정 거래의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네. 다만 한 가지 김 씨가 자신의 명의의 증권 계좌들끼리 거래 내역했다는 거는 아닌 걸로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통정 거래였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그렇죠. 핵심은 통정 거래였다는 오보가 점은 없는데. 여전히 이제 네, 유지가 되는 팩트인 거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황을 보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 그 김건희라는 이름을 쓸 때 이제 실명을 그대로 이제 못 쓰고 중간에 건자를 이렇게 이응으로 바꿔 동그라미로 바꿔가지고 김땡희 뭐 이렇게 맞아요. 익명 표시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거래를 했었던 다른 계좌의 이름들이 하필이면 성이 김이고 마지막 글자가 희인 경우가 좀 쉽게 있었던 하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희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가운데 자를 저기 익명 그렇죠. 처리하다 보니까 동일 인물로 오인을 했다 이런 예, 거잖아요. 잘못 쓴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김샵희 뭐 김별희 이런 것도 있는데 중간에 몇 개가 이제 겹쳐가지고 동그라미로 되는 바람에 김땡희 매도자, 김땡희 매수자 이러니까 KBS가 봤을 때는 아유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동그라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소장에도 그렇게 또 적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는 김씨 계좌사에 거래가 있었던 걸로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고치게 된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했던 그 특정한 기간 이후에
거래가 있었고 그렇죠.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당초 제기됐던 의혹의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혹의 줄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KBS 보도본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본질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애초에 검찰이 김건희 씨의 그 관련 거래들을 통정 거래로 보고 있다는 거, 그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다는 거랑 그리고 모친 최 씨하고 김 씨 사이에는 계속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거지. 공소장의 내용에 오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일종의 이제 속보 보도처럼 하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면 우리도 이제 내용을 바꿔서 다시 보도를 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KBS 그러니까, 보도본부 아니, 측에서 뭐,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 정정하면 되는 거고. 통정거래가 뭔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네. 통정거래는 이게 한마디로 짜고 치는 매수 그렇죠. 매도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 특정 당사자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얼마치를 이렇게 팔 테니까 네가 사는,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거래를 통정거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통정거래가 발견이 됐다는 거는 주가 조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통정거래였고 김건희 씨가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럼 여러 사람들과의 주고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의 계좌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한 부분만 지금 오보인 거고, 그것도 그렇죠. KBS가 어떤 의도적인 오보라든가 KBS의 실수로 인한 오보가 아니라 검찰이 도형을 바꾸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세모 별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헷갈려서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오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핵심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 가지 중에 하나만 틀렸다는 건데 요거를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부각해서 마치 KBS 보도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KBS 최초의 보도를 기억을 하는 게 그 신한증권 계좌 외에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이라든지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네. 그것만 해도 40여 차례가 넘더라. 뭐 이 보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기 부분이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것이 거기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40여 차례 거래 내역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된다. 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데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그 40여 채 거래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내놨던 반박을 벗어난 거래를 이제 다 묶어서 40여 채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 보도를 한 거기 근데 때문에. 만약에 그 네. 지금 이게 그 5인에서 그러니까 이 그 카운터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면 그거는 줄기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고. 네네네. 아니 그- 그건 그래서 그렇지 여쭤보는 않습니다. 네, 거예요. 그렇진 않고. 네.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인의 계좌끼리 거래한 게 아닐 뿐이지 다른 뭐 김땡희로 돼 있는 다른 계좌들과 거래한 것들도 통정 거래에 그 정황이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 자체는 뭐 크게 성격이 바뀌는 건 네, 아닙니다. 줄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요? 예. 그럼 그대로 가고 정정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 특히 내부에서도 아마 뭐 이제 보도본부의 그 줄기가 결국에는 검찰의 그 수사 자료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냐. 확인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보도하느라고 내용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네네. 네.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워낙에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제 17일 오전 9시 32분에 등록된 이제 쿠키뉴스의 여론조사 해설 기사 제목이 지지율 최고치 윤석열 이재명 압도라고 돼 있고요. 12%포인트 격차. 그리고 이제 리서치뷰에서 이제 조사한 걸로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독자들 입장에서는 제목을 보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옛날 걸 생각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기사를 정작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무려 이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여론조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2, 3일만 해도 여론의 흐름이 이제 확확 바뀌는 엄청나게 이제 박빙 선거인데 그럼요. 과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 걸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여론조사만 보도한 거예요? 이 여론조사만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만 들어있고, 그러니까 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목 자체를 저렇게 해놨을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거에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고치를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클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당장 어제 오전까지 나온 거 제가 그래서 다른 것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데일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34.3% 대 윤석열 38.3% 오차 범위 내 접전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46.6% 대 이재명 38.2% 그래서 양강구도 강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보도할 때는 요즘은 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 공유가 돼 있어서 네.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돼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절대 우세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보도들만 하더라도 어제 오전까지 이런 제목들을 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키뉴스에서 압도하고 12% 격차다 이제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손이 가게 된단 말이죠. 철진한 걸 왜 보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도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맥락들을 보다 보니까 네.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한 게 이 쿠키뉴스 기사의 하단에 보면 쿠키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를 이게 그 순위를 매겨놓은 기사들이 쭉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일주일 전 여론조사를 인용한 보도가 3위고요. 나머지도 다 보시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쿠키뉴스 여론조사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옛날 걸 하나 이제 더 끼워가지고 혹시 옛날 기사가 네. 내려졌다가 뭔가 그 내부 어떤 그 착오나 시스템 네. 문제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업로드했던 거 아닐까요? 다시 해도 사실 수정 시간과 날짜가 그렇죠. 바뀌지 네. 원래 업로드 시간이 바뀌진 않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었으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등록 시간이 2022년 2월 17일 9시 32분이라서 그러니까 최초 올렸던 오해의 여지가 없는. 네. 혹시 그 이 리서치뷰 조사 의뢰자가 쿠키뉴스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그 아니었던 걸로. 원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돈으로 뭐 모수가 많지 않은 응답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하나하나 정확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얘기를 하죠. 그런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대선 30일 전부터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우세에서 오차범위 접점으로 바뀌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12%포인트나 차이 나는 일주일 전 기사를 지금 냈다는 거는 언론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저희 PD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건 네. 쿠키뉴스 의뢰도 아니고 UPI 뉴스 의뢰 네. 조사였다고 그러는데 설령 쿠키뉴스 의뢰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뭐 돈이 들어갔으니까 여러 번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도- 게 그 클릭 수가 많더라. 네. 여기서 제가 유추를 하는 건 여론조사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건데 추세를 보기 위한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MBC도 MBC 단독 여론조사를 맡기기도 하지만 지상파 3차 여론조사를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좀 공조도 하고 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쿠키뉴스 입장에서는 계속 여론조사할 돈은 없는데 이게 클릭 수는 많이 나오고 기사 장사는 되니까 과거 걸 재탕을 한 게 아닌가. 아니 설령 라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쿠키뉴스가 의뢰 발주한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탕도 한계가 있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순위 많이 본 뉴스 순위를 보시면 쿠키뉴스가 의뢰한 최신 여론조사가 1위, 2위, 4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만 3위에 이제 박혀 있는 거거든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를 의뢰한 조사가 11일부터 14일까지 한 조사가 최근 조사도 있다는데 네네네. 왜 다른 회사가 의뢰한 그래요. 조사를 쿠키뉴스가 의뢰한 네네. 게 있는데도 그래서 아까 그 순위표 보시면 1, 2, 4위가 바로 요겁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최신 조사. 그렇다면 제가 추정한 거는 또 성립하지가 않고 12%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우리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올 수가 있죠? 어제 날짜로?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네. 이게 혹시 실수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서. 뭐 실수인지는 사실 이제 기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의도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대놓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네. 아무리 재탄 삼탕이라도 근데 일주일권 거를 잘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어찌 본다면 씁쓸한 이면이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많이 본 기사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부분 네. 여론조사 관련이라고. 네. 이게 지금 선거판이 여론조사에서 일희일비가 되면서 다시 민심이 조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선거라 이런 데서 이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여러 학자들이 네, 지적을 네.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선거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단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긴 그래서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날 6일 전부터는 그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데 네.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말 그대로 깜깜이로 가면 좋은데 뭐 요즘 이제 SNS가 워낙 저기 발달돼 있다 보니까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전혀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게 오히려 찌라시성. 돌면서 네. 오히려 돌면서 네. 더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사실 이것도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저도 뭐 대선 전후한 시기에 그 미디어에서 일했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진영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 싶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응답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제 재결집이 되고 이런 양상들이 마치 경주를 하듯이 계속 좀 펼쳐지는 측면이 또 있다고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여론조사 자체가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어떤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한 적이 있냐면 이 대선 여론조사는 틀릴 수가 없다. 틀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선 여론조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구별로 뭐 1,000명, 2,000명 조사하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율이 높지만 대선은 결국 전국 전체로 해서 딱 하나만 조사하는 거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석에서 모수가 그런 샘플이 너무 작아요. 사석에서 보면은. 그 얘기한 거를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그렇죠.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가지고 우리 촌철님들 이런 여론조사 기사 보시면요, 조사 대상 수만 보시면 안 돼요. 조사 대상 수가 1,000명, 2,000명 써 있어도 꼭 응답률 혹은 응답자 수를 보셔야 합니다. 전부 내가 조사 대상자에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했을 때 다 받고 다 문제에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50%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뭐 20%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사석에 가만 생각하니까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그 미국 대선에서 틀렸잖아요, 사실. 네. 엄청 틀렸죠. 예. 그죠? 맞아요. 2016년 대선 때. 그래서 아또가 했고, 야 취소. 여론조사 기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조는 미국 아닙니까? 네. 저기서 저렇게 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만큼 혼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격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지금 헬마스가 딱 꽂혔던 바로 그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기사가 어떻게 어제 날짜로 좀 올라왔는지 납득이 좀 안 되긴 하네요. 미스테리네요. 이해가 안 돼. 요즘 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 그만큼 좀 매체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근데 그리고 이제 MBC 뉴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엄청 중요해진 이게 며칠 날 조사한 네. 건지를 독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MBC 뉴스데스크 주말은 이런 실수는 없을 거죠. 그죠? 아, 이건 제가 지금 실수라는데 실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실수는 모든 언론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품질 보증 뉴스데스크 주말판. 아유, 네. 그죠? 믿어도 되는 품질 거죠? 보증. 네. 믿어도 되는 거죠? 믿어보겠습니다. KS 마크가 찍나? 네. 이건 요즘 다시 한번. 사실 TV로 뉴스 보시는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요. 네. 주말에 네. 뉴스데스크 많이 봐주세요. 네. 한 10% 갑시다. 가자.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언중 6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예비 앵커, 그다음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